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소설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기영의 고향. 자, 그러니까 고향이 이제 핵심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고향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또 어떠한 갈등의 원인과 또 어떠한 갈등의 양상 등이 펼쳐지는지 인물을 중심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겠습니다. 예, 앞부분 줄거리가 나왔네요. 이 줄거리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짧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고 나서 5년 만에 어떻게 한다? 고향에 왔다는 거죠. 그쵸? 이제 고향에 왔다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겠죠. 우리 원터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이 고향의 이름이 뭐다? 원터 마을이다. 예. 여기에 돌아온 김희준은, 자, 이게 주인공일 확률이 높겠죠. 처음에 나왔으니까. 예, 김희준. 이 사람이 이제 마을에 철도가 놓였대요. 이 고향 마을에. 그리고 제사공장. 이 제사공장이라는 건요, 이 실사자입니다. 실사자. 만들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실을 뽑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에고치라든가 솜털에서 실을 뽑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마을에 철도가 놓이고 공장이 생겼다. 이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마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전에는 없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들어섰으나 여전히, 자, 여전이라는 거는 뭐 근대화가 됐지만 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 뭐가 고향의 현실이 가난하다는 걸 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대화가 되면 그에 발맞춰서 이 농민이나 여기 마을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이 김희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대부분 소장농이다. 그러니까 소장농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전락.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민의 현실 목도, 이 목도라는 것도 목격이랑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격한 희준은 스스로, 자, 스스로라고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했다?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동경 유학이면 이 당시에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소작인의 농사를 지으러 참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계몽 활동을 벌이려고 한다. 계몽. 그렇죠? 그리고 농민을 어떻게 한다? 결집시킨다. 하나로 모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한다? 두레를 만들고자 어떻게 했다? 마름인 안승학을 찾으러 갔다. 이 마름인 안승학. 아셨죠? 이 마름이라는 거는 중간 관리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작권을 관리하는 지주, 땅 주인을 대신해서 소작권을 대리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 동백꽃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마름. 자, 안승학이라는 인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인물 안승학과 김희준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자, 안승학은 희준이와 정면 충돌하게 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단어만 봐도. 그렇죠? 그게 싫어서 어떻게 했다? 표면상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선선히, 그러니까 이제 순순히 승낙하는 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거절이란 얘기죠. 이러한 형식의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 표리부동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인물형이 바로 표리부동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승학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어떠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예,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레를 내자는데 그리 찬성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두레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김희준이 찾아갔잖아요, 안승학한테. 근데 이 안승학은 표리부동한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두레를 반대하거나 자기 손해가 돌아갈까 해서 겁내는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역시 희준이의 세력이 커질까봐. 그러니까 이제 근본 이유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근본 이유가 바로 뭐였어요? 새로운 희준이, 이 사람의 세력이 커질까봐 하는 거다. 자기가 그냥 기존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행사한 겁니다, 마름으로서. 그 마을 안에서. 근데 이제 유학파 출신 희준이가 오니까 세력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제 커져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기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안승학이가 그는 스스로도 너무 작업하다. 작업이라는 거는
스스로 잣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겁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함이나 아닌가 하고 은근히 자기를 꾸짖어 보기도 하였으나 어쩐지 마을 사람들이 희준이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은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죠. 자기의 어떠한 그 기존 체제 또 기존의 어떤 자기의 그 지위,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희준이거든요. 그렇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 안승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뭡니까? 좌불안석인 거죠. 굉장히 그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한 심리입니다. 불안함. 알았죠? 예. 안승학은 그 뒤로 한참 동안 숲 하나를 굴리며 숲 하나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전자계산기 대용으로 머리를 굴렸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굴리면서 이제 그 생각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다가 갑성이를 시켜서 갑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시켜서 학사미를 불렀다. 학사미. 자,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소설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 인물의 이름도 그냥 막 짓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안승학의 학자 있잖아요. 학자. 여기 학사미의 학자 있죠. 그쵸? 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같은 그 동질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인물들을 판단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학사미, 안승학, 그렇죠? 연결되죠, 벌써. 학자는 좀 좋지 못한 그런 단어잖아요. 그렇죠? 학대한다든가 뭐 이런 부정적인 용어의 한자어거든요. 그런 걸 떠올린다면 훨씬 더 소설할 때 인물의 그 정리가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안승학과 학사미는 서로 같은 유의 급의 인물이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냐면 학섭이는 그가 민판서집 사음도 역시 마름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운동, 그러니까 마름 운동을 할 때부터 그에게는 다시 없는 신복이었다. 신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고 부릴 수 있는 그런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하수인. 아셨죠? 예, 부하랍니다. 부하. 알았죠? 충복이에요. 그래서 무엇은 일이든지 간에 긴한 일, 중요한 일. 아셨죠? 중요한 일이면 의뢰. 통상적으로 학사미와 상의하는 터이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수염으로 한 몫을 보는 학사미는 주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마루의 끝에 걸터앉는다. 이제 공손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 더군다나 신복이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자, 이리 좀 들어와서 할 말이 있으니까 앉아보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학사미는 눈을 둥그러니 뜨고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고 영문을 모르고 지금 들어와 앉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 들었나? 희준이한테 뭘 맞습니까? 그랬더니 두레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두레잖아요. 희준이가 원하는 건 두레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를 하려고 학사미를 좀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짓거리는 말은 두레요 왜요? 하면서 그 주인은 한 걸음 다가앉으며 이 주인은 누구예요? 안승학입니다. 안승학. 학사미에게 한 걸음 다가앉으며 교활한 웃음. 자, 교활하다. 자, 교활하다는 것은 어떻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 그렇죠?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한 인물이잖아요. 가제수염. 예, 가제수염. 수염부터가 가제수염이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웃음을 지고 가제수염으로 밑으로 머금으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음흉한 느낌 들잖아요. 음흉하고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일을 음모를 꾸미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가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인물의 외양 묘사 아셨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그럼 잘 되었네. 자네가 그것을 반대하게. 내가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그래 지금 희준이가 왔다 갔는데 그런 말을 하기에 동중회라는 건 이 마을 안에 손해가 없거든. 해보라고 했네만은 그쵸 표리부동한 인물이죠. 겉으로는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어때요?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물의 유형이 금방 나오네요. 표리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음흉하죠. 굉장히. 나중에 생각해 본즉 뒷일을 누가 아나? 두레를 괜히 했다가 공연히 부비라는 건요 부대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이제 충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넘치는 출염세, 이게 출염세라는 건 이제 걷는 돈이거든요. 그것만 물리게 될 것 아닌가 하면서 마치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는 겁니다. 굉장히 뭡니까? 위선자죠, 위선자.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면 그런 표리부동한 위선자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아셨죠? 예, 중략 이후입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백룡인의 논을 매러 간다. 자, 백룡인의 논을 장소가 이동됐죠? 두레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그러니까 두레가 어떻게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저녁 때 쉴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레라는 거는 이제 당시 농민들이 만든 자치 조직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두레는요. 그래서 농번기 때 굉장히 바쁘잖아요.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하고 협력하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농민 조직 기구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 그 농군들은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쉬는 거죠, 지금. 그렇죠? 농사꾼들이.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논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 더 먹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자제를 하라고 서로 요청을 하고 있죠.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주의를 주면서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업이 참 잘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레라는 것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주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이잖아요. 수평적이고 평등적이고 또 협업이 있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자발적인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안승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지금 그들은 담배 연기에 쌓여서 담배 한 대 피고 있네요. 그리고 이야기꽃이 피었을 때 희준이도 역시 어때? 그들의 틈바구니에 끼었죠. 한추렴을 하죠. 한추렴이라는 건 이제 같이 거들어서 같이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셨죠? 술도 마실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하는 게 이제 추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끼어 있다라는 말은 의미는 뭡니까? 서로 그러니까 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동화. 그렇죠? 이 희준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략에도 나왔지만은 동경 유학파 출신입니다.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동경 유학 아무나 못 갑니다, 이 당시에. 아셨죠? 네, 굉장한 지식인인데 이렇게 손수 자발적으로 농촌 활동에 뛰어들었고 더군다나 농군들하고 어때요? 한데 어우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뭐 농촌을 계몽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어때요? 실제 참여를 하죠. 실천적인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아셨죠? 그냥 지식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파 실천적인 지식인이다. 그게 바로 누구다? 희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의의가 바로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소설에서는 그냥 말로만 하자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희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참여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행일치를 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 농군이 되기 쉽겠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학파 출신이 어떻게 풍물놀이도 아냐, 어떻게 농사꾼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친근한 표현이죠. 그리고 호의적인 표현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호감이 가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랬더니만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김선달입니다. 김선달이 어때요? 이 사람의 그 외양이 어떻습니까? 앞니 빠진 말상 같대요. 그러니까 앞니는 빠졌고 말머리와 같은 그런 얼굴 형태라는 얘기죠. 길쭉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순박하고 당시에 그 빈곤한 아주 그 가난한 농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농군의 전형적인 모습. 흔들며 허허 웃는다. 그렇죠? 웃는다의 의미는 역시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말이지, 논도 매면 곧 잘 매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희준이가 뭐라 그래? 왜 농군이 되면 못 쓰나요? 희준이는 그들 쳐다보며 따라 웃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대하겠다. 즉 농민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실천적인 지식인의 모습의 그 말투잖아요. 대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점에서 희준이는 여느 그 소설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되더라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유학하고 얼마든지 그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참 저 사람은 별일이요 하면서 이상하게 보죠. 이제 왜 월급 생활을 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월급 생활이 훨씬 더 편한데 하고 이제 조첨지라는 사람이 나오요. 조첨지. 그렇죠. 이 조첨지는 유독 그 무리 중에서도 어때요? 농사꾼 중에서도 희준이를 약간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노려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희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대사에서 알 수 있지만 이 희준이의 그 가치관은 뭡니까? 그 농민 또는 농업 이거를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경 유학을 갔다 와서 고향에 와봤더니 근대화가 됐어요. 근대화가 됐는데 이 잘 살아야 될 농민들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사에 뛰어드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또 조첨지가 뭐예요? 의심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이 사람이 참여했다라는 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심스럽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느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복해서. 자, 여복해서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부사어인데 오죽해서라는 뜻입니다. 오죽해서. 오죽하면 땅을 파먹느냐 싶은데 원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어때요? 깔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산일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 주인공 희준이 어떻습니까? 농사가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손발 다 어떻습니까?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직접 자기가 이런 걸로 봐서 서로 그 대조적인 가치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조첨지는 다시 의심스러운 눈을 희준에게 돌리는데 그러나 그렇죠. 희준이는 어때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들은 오히려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렇죠. 지식인의 눈에는 그런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원시적이면서 우매라는 건요.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지식인의 그 눈에서는 바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깨쳐야 되죠. 각성을 시켜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계몽입니다. 계몽. 그래서 농촌 계몽이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우매한 사람을 바꿔야겠다. 개혁을 해서 주체적인 생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지식인 입장에서. 그래서 인간의 생산력이 유치하였을 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그렇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인간을 약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는 건 뭡니까?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부족이고 전혀 힘을 쏟아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운명적이죠. 그러니까 숙명적 인생관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희준이의 생각은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수동적이다. 극복할 수 있는데 농민들 자체의 그 가치관은 할 수가 없다. 못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를 이제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부분은 여기라고 봐요. 여기. 그렇죠? 예, 주제가 도출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아셨죠?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그렇죠? 나왔잖아요. 신성하다. 그렇죠? 신성하다. 그냥 좋은 것도 아니라 신성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옛날 과거부터 어때요? 농산일은 천하의 가장 근본이라고 해요. 농사지 천하 대본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항상.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이 농민들은 오히려 땅 파먹고 사는 그런 하찮은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병신이 아닌 다음에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농사 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 고기 잡는 것, 길쌈하는 것 이런 생산적 노동 그러니까 생산해서 얻는 이러한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하다. 이게 바로 신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업, 광업, 어업, 잠업, 그쵸? 이러한 업종들이 생산적 노동이다. 우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 농민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만들잖아요. 먹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귀중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하찮게 지금 땅 파먹고 사는 그런 원참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
주인공은요. 아셨죠? 그래서 각성, 개혁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설명해봐야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왜? 우매한 농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 이게 뭡니까? 놀고도 잘 산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대. 그렇죠. 당연히 일도 안 하고 돈이 많으면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준의 마음을 생산해서 얻는 노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생산하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요. 아셨죠? 이거를 뭐 한다? 비판적으로 지금 인식한 거죠. 아셨죠? 놀면서 잘 사는 까닭이 웬일인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예, 실상 그렇다는 거죠. 현실이. 희준이는 올봄에 뒷산에 올라가 떡갈나무잎을 보고 자 생각이 했대요. 생각. 지금 이들은 농민들은 마치 자 비유가 들어갔죠. 비유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라 그래요, 여기서? 떡갈나무의 묵은 잎새. 마치 그 시적인 표현이 나왔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떡갈나무보다 더 중요한 말은 묵었다는 얘기예요. 묵었다. 묵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 묵었다. 묵었다는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낡았다 이거예요. 낡았다. 낡은 또는 오래된, 쓸모없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농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 바로 봉건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낡은 생각이 붙어 있지 않은가. 그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지금 희준이가. 그리고 햇잎새가 길게 싹 터나오는데도 어때요? 묵은 잎새는 그대로 그 밑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햇잎새가 길게 싹 터나온다는 건 근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밑에 붙어 있는 빈곤한 농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은 누구예요? 농군들은 새 시대를 맞아. 새 시대 근대화잖아요. 근대화. 이 근대화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도태되고 있죠. 우리 전략에 나왔죠. 맨 앞에 줄거리에 그때 똑같잖아요. 오히려 가난하다. 묵은 사상 때문에. 이 묵은 사상이 뭐죠? 바로 낡은 가치관. 바로 여기 나왔던 숙명적 인생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어떻다? 무력하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묵은 세상이라는 거죠. 있지 않느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예. 빨리 이거 털어내야 되겠죠. 예. 내가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주인공이. 봄. 자, 우리 빼앗긴데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희망. 새로운 희망. 새로운 희망. 이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봄. 바로 그것은 바로 뭐죠? 근대적인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아셨죠? 그러니까 근대화가 진행됐어요. 근대화라는 거는 뭡니까? 문명, 도시, 기계화 이런 거잖아요. 공장 가동, 그리고 새로운 도로 놓고. 하지만 사람도 역시 거기에 걸맞게 어때요? 발전이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그러한 문명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편리하게. 근데 그런 거를 작가가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농군들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을 시켜야 된다. 주체적인 가치관.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농산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묵은 잎새도 떨어진다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혀 해설서라든가 자습서를 갖다가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나온 단어들을 갖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말을 맞춰 보시면은 그게 정말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설서를 보지 마시고요. 해설서를 보는 순간 이미 선입견이 들어가 버려서 많은 걸 놓쳐요, 여러분. 해설서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단어 공부도 하셔서 제대로 자기 걸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해석과 어휘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의 도중에 계속 이야기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